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46명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 감염 시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감염을 피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적극적인 접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 400명대, 500명, 60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약 500명대에서 600명대, 700명대까지 나오는 확산세가 거의 2달 정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확산세가 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방역에 대한 참여와 방역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점차 시간을 끌게 되면 시간이 끄는 사이에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아무래도 피해를 최소화한 채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시간을 버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럼. 네, 지금 상태보다 확진자가 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늘지 않는 선에서 이대로 유지만 해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또 크게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이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그냥 잘 막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지금 상태가 더 늘어나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예. 하지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요. 네.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방역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로 알려졌었잖아요. 네. 하지만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방역만으로는 결국은 코로나19를 언제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이어나가야지 상황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4명 중 1명은 임시선별 검사소를 통해서 확진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도 있을까요? 네, 확산세가 좀 커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속에 숨어있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선별검사소에서 자기가 원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받는 분들 중에서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염이 지역사회 저변에 폭넓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곳들을 보니까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례들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 지자체에서도 좀 다양한 행정명령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은 이제 다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제 행정명령이 취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각 지자체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맞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조치에 국한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방역 단계 같은 경우에는 시도 정도의 광역지자체는 통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역 조치를 할 때에는 포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제 내일쯤에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근데 비수도권에서도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종종 있잖아요. 지금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재편이 돼야 될까요? 네, 2주씩, 3주씩 연장된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어가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면 우리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4차 유행이라고 하는 급격한 확산세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섣불리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그나마 유지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앞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금의 단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중환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그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는 그럼 6월 말로 봐야 됩니까?
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네. 6월 말 정도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6월 말에 바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요. 네. 백신을 접종하신다고 하더라도 1회 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이 되고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정도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된다면 7월 중순 정도에는 개편된 안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아이고,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단기가 거의 7월 초까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좀 편한 겁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조금 편하실 텐데요. 예. 근데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우리가 완화한다라는 신호 자체가 네. 확진자를 늘릴 수 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마단 모임 관련 확진자 상황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구, 강릉, 김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이제 전국 전수검사 차원으로 가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은 역학조사관들이나 당국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좀 실행 단계에선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큰 이제 선별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보면 효과가 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수검사 같은 것들이 전수검사 하는데 걸리는 시일이 길어지게 되면 네. 확진자는 찾아내더라도 전파고리는 찾아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종교시설에 모임이 있는 경우에는 있는 분들의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 먼저 선제적으로 본인이 직접 검사를 받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부산 지역 군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병사들의 PCR 검사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다고 해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저희가 방역 조치를 하다 보면은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군부대 같은 특정 집단별로는 방역 조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대의 개별적인 판단이거나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 결과일 수가 있는데요. 예. 가급적이면 진단검사나 역학조사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가급적 폭넓게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접촉자인 경우가 확실하다면 아무래도 진단검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단검사만으로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촉자라고 한다면 능동감시라고 해서 증상이 있는지 이제 본인이 직접 보고하는 것과 자가격리 같은 조치가 더 실질적일 수가 있고요. 예. 진단검사는 그런 조치에 수반하는 따라오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그 확진자를 계속 말하면서 추가로 붙는 게 변이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된다.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도 훨씬 더 빠르고 전파도 빠르고 그런 상황이라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변이 바이러스 상황은 어떤 거예요? 네, 변이 바이러스의 통제에 있어서는 네.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도 코로나19거든요. 예.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국내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정도면은 그래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아마 주류가 될 겁니다. 주류가 되는 건 막을 수 없겠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추게 되면 그 사이에 백신 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지금 그 코로나19 검사보다 양으로 보면 좀 적은 숫자를 검사하는 거죠, 지금. 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바이러스 검사보다는 훨씬 더 양이 적은데요. 예, 예. 그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는 표준화가 되어 있고 네. 의외로 간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전수 검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예. 지금 정도가 이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검사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수치를 우리가 판단해도 적당한 그런 수치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적당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사례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되면 네. 그 사람들과 접촉에서 생긴 추가적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예.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네. 변이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자원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방역도 잘 차단하고 있다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인천공항 검역소 보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요. 가족들한테도.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럼 추측해 보면 외국인들을 많이 받는 곳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외국에서 유입된 확진자에게 감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인천공항 검역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 차단을 하는 최일선입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노출이 좀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고요. 이런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감염 예방 효과가 뭐 90%, 95%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노출 상황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을 계속 맞이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접촉 횟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보호 능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검역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전선에서 그 코로나를 방지해야 되는 분들인데 미리 접종은 다 돼 계셨겠죠? 네, 접종은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면 네. 현재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접종률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예약률이 50%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예약률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직 예약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예약을 충분히 안 하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백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감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백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매우 드문 이상 반응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우려가 일정 부분은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백신이 현재까지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인데 미국, 영국,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진국들에서의 감시 결과를 보면 희귀혈전이라고 하는 매우 드문 이상 반응 말고는 특별한 중증 이상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국내에서 더 특이하게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백신 공급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겹치면서 백신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상태죠. 예, 그러니까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마지막에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뒤에 붙이더라도 앞에 내용만 보면 백신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의 보도가 결국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백신 접종하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여러 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실제로 중증 이상 반응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은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 2달 뒤에 접종을 안 받은 고령층에서만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맞으면 좀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도 집단 감염이 된 경우에 백신 접종자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백신의 효과라고 하면은 집단 면역이나 코로나 종식 같은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더 실질적인 효과는 코로나19로 돌아가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을 하신 경우에는 사망 예방은 거의 100%에 가까운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망자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백신 접종하고도 사망하는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든 비율일 겁니다. 참 제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나서 좀 화가 났던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친구네 아버지가 80세가 넘으셨는데 백신 맞으셨냐 했더니 당신 본인도 맞기 싫다고 하시고 제 친구도 아버지인데 맞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계속 보도에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이렇게 많다, 크다.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막
화가 날 정도더라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자문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상 징후 사례는 어떤 것들이 보통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전체 접종자 중에 약 예. 0.2% 정도가 2% 정도가 이상 반응을 신고를 하시는데요. 네. 대부분은 경증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접종하고 나서 발열이나 몸살 기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들이 99.8% 정도입니다. 그중에 0.2%만 중증 이상 반응인데요. 네.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이 접종한 후에 사망하셨다라고 신고가 오는 경우들이 네. 있고 접종하고 나서 뇌졸중이 생겼다거나 심근경색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생기는 사망률 또는 평상시에 생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발생률보다 접종하고 나서 보고되는 비율이 더 늘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들은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비율보다 더 늘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늘어났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국민들의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예. 전문가들이나 당국은 항상 인과관계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라는 것이 무자르듯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하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례들도 확실하지만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를 평가하기에는 자료가 모자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 평가와 보상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인과성 평가는 과학자의 영역이라서 좀 엄밀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네.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면 폭넓게 보상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1,000만 원 한도에서는 그 치료비 정도는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회색지대에 대한 지원 대책인 건데요. 근데 회색지대가 대부분은 이제 중증 이상 반응으로 신고가 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중환자실에 가시거나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 금액은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나중에 인과성 평가를 해서 이제 확실히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 건강보험 재정이나 이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은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을 하고 폭넓게 지원을 하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오신 분들이 계셨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어느 정도 연결된 경우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네, 지금도 인과성 평가가 굉장히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정확한 건수를 저희가 명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전체 건수 중에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는 사례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인과관계를 평가를 할 때 예. 정부기관에 종속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독립적인 상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 중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다뤄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추가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먼저 이 접종 대상자가 될까요? 네,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학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학적 필요 같은 경우에는 매우 명백합니다.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부터 접종을 해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순서대로 접종을 하되 접종 시기를 조금 더 당겨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계신 교사분들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 같은 분들일 텐데 이분들의 접종 일정도 조금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고 해서 특정 집단을 먼저 접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해진 스케줄을 조금 더 당긴 형태가 되겠죠. 네. 전체를 쓱 당기는 거군요. 네, 전체 자체를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백신이 뭐 어떤 곳에는 정부의 백신 수급이 지금 모자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계획대로 계속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6월 달까지는 1,300만이 접종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떤 거예요?
네, 수급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제 연말까지의 공급량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속도 자체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만족하시기에는 힘든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와서 명백해진 것이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네.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라는 것이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쓰기도 너무 힘드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국민들의 고통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접종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정부의 목표가 11월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당기면 당길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접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11월까지 70%의 백신 접종률을 보여서 집단 면역을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잖아요. 집단 면역이라는 게 그러면 집단 면역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네, 집단 면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집단 면역의 수준에 도달하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 면역에 도달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예. 그 말은 이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같은 우리랑 굉장히 친숙하게 생활하는 감염병이 된다는 뜻이고요. 아, 더 이상 코로나19가 특별해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위험 집단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시면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기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 접종률이 높아지고 감염된 사람이 존재해서 굉장히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서 확진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백신의 지속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는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집단 면역 수준에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게 하자라는 개념이 가장 종식에 가깝습니다. 집단 면역이 되더라도 코로나에는 걸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걸릴 수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일단. 네, 걸리셔도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 파우치 소장이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3차 접종에 대한 얘기는 백신의 효과 지속 기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효능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거예요? 네,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1회 정도 추가 접종을 하면 백신의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은 2회 접종하게 되면 백신의 유효기간, 그러니까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한 번 더 접종을 하면 3년, 4년, 5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중에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회 정도 더 접종을 해주게 되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항체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3회차 접종 자체를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업데이트 백신으로 접종을 해주게 되면 예.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충분한 보호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그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독감을 매년 독감주사 맞더라도 지금까지 독감주사 몇 번 맞았으면 나 6차 접종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백신은 지금 뭐 부스터샷은 3차 접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코로나 백신은 그럼 앞으로 이 숫자는 많이 중요해지지 않겠네요. 계속 맞아야 한다면.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현재 전문가들이 3회차 접종까지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회 접종이 넘어가서 4회 접종과 5회 접종, 그러면 연간 맞아야 되거나 3, 4년 주기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신 위주로 짚어봤는데 예전에 뭐 신종플루를 떠올려보거나 하면 이제 치료제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좀 치료제로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바이러스 감염병에 있어서 백신과 치료제의 경중을 비교를 하면 비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과 걸리지도 않게 해주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백신의 코로나처럼 백신의 효과가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백신 효과가 높으면 50에서 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된 백신이 감염 예방이나 중환자 예방에 있어서는 거의 90%가 넘는 효과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감염병에 있어서는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해외 사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렸던 아시아 국가들, 뭐 대만도 있겠고요. 여러 곳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에 방역 성과가 좋았던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를 차단을 하고 국내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화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년 이상은 막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1년 이상 이런 조치만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이런 방역 태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안심을 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안심과 방심이야말로 확산의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 체계도 잘 안 잡혀 있고 진단검사 능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왔을 때는 대응이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방역 모범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사례들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점들 중에 우리나라가 좀 더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소, 경제적인 요소, 의학적 요소, 과학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있어서라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확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방심이 가장 큰 적이고요. 네.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방역을 완화하자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처럼 1차 접종률이 50%, 감염된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4분의 1 이상 그 정도 되었을 때 방역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전체 확진자 중에 감염된 사람이 전 국민 중에 2%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면역 수준을 순수하게 백신만으로 도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방역의 완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소소한 인센티브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 기간을 줄여준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5인 이상 집합금지해서 접종 완료가 되면 해제해준다거나 이런 소소한 혜택들은 드릴 수 있겠지만 예. 본질적으로 마스크를 벗는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앤다거나 이런 것들은 올해 내로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유, 그 소소한 혜택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네. 좋아지는 혜택이에요. 근데 교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의료인으로서 이런 가짜 뉴스 보는데 저거는 정말 바로잡고 싶다 아닌데라는 답답한 뉴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바로잡아 주시죠. 정말 너무 많은 보도들이 답답한 면이 있어서요. 저는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사망 논란 아니면 사지마비, 혈전에 관련된 것들이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과학적으로 인과관계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보도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속보가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제목에 몇 문장, 몇 단어로 다 모든 게 표현이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시간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보 위주의 보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보도를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